미국 대선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버지니아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돼 레이스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사전 투표소인 펠팩스 카운티 청사에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 해리스 월즈 팀과 트럼프 벤스 팀의 깃발이 곳곳에 꽂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안팎에서 30분 이상 기다려야 들어갈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출발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은 조기 투표소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대선 조기 투표가 시작됐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 눈을 뜨기도 힘들지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 앞에 많은 사람들은 더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꼼짝없이 일렬로 줄지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11월 5일 본격적인 대선 시작 전 11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조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 모였습니다. 청사 건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민주당, 왼쪽에는 공화당 부스가 있지만 투표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유권자들은 어디에 투표할지 확고해 보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 자신의 표가 집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be here as early as I can, make sure I get it done, and just show out and show my support. I want to make sure that my vote is counted. 유권자들은 남쪽 국경 확보, 정치적 방향성, 물가 안정 등 제각각의 이유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말했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다운발렛 선거, 즉 하위 선거까지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ecure the southern border. For this vote, I think it's certainly our top ticket presidential election, but even then there's some big down the race tickets or elections as well. With that, I think people will see not just whether it be Kamala Harris or Donald Trump, but also down ballot ticket as well.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위해 자신의 차를 활용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사전투표는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 마운트 버논 청사, 노스 카운티 청사에서 진행되며 9월 20일 오늘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브사이드 보팅, 즉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유권자는 차량 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도착 후 표지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선거관리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버지니아주 대학학생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름과 현재 주소가 적힌 현 공과금 고지서, 은행 내역서, 정부 수표, 급여 명세서 또는 정부 발급 문서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가 시작된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 앞에서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토론 승패와 2차 암살 시도 등에도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선 동률 또는 1%포인트 차이에 그쳤고 7대 경합지들에서는 블루월 3곳에선 해리스 후보가 소폭 우세한 반면 레드월 3곳에선 트럼프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토론 대결에선 해리스 후보가 승자로 꼽혔고 2달 만에 두 번째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가 벌어졌으나 대선 판도에는 아직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첫 토론 대결의 승자는 해리스 후보로 꼽혔으나 지지율 급등으로 연결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가 2달 만에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겪었으나 특별한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지지율에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종합평균에선 해리스 후보가 2.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론 승리에도 격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7대 경합지의 승부에서도 블루월과 레드월로 나뉘어 판세를 크게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발표한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48대 47%로 트럼프 후보에 앞섰지만 여전히 사실상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조사에선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50대 46%, 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 3곳과 네바다에서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선 0.7포인트, 미시건에선 1.7포인트, 위스콘신에선 1.2포인트 앞섰으나 토론 전과 크게 격차를 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에선 0.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여전히 동률 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 패배나 2차 암살 시도 등에도 큰 타격이나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레드월 3곳은 수성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종합 결과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0.1포인트 남아 앞서고 있고 조지아에선 2포인트, 애리조나에선 1.6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장바구니 물가 급등과 임금 상승으로 두터워진 지갑을 서로 내세우며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년 반 동안 물가가 20%나 급등해 가구당 28,000달러나 더 지불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같은 기간 물가 급등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으로 지갑이 오히려 두터워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고 있으나 좀처럼 승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조기 투표 시작으로 2024 미국의 선택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유권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급등과 지갑을 두텁게 만든 임금 인상을 서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3년 반 동안 그로서리를 포함한 미국의 물가가 20%나 급등하는 바람에 가구당 1년에 28,000달러나 더 쓰게 만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Grocery prices have skyrocketed. How can a family afford that? So when I win, I will immediately bring prices down. She destroys everything she touches. 트럼프 후보가 내건 가구당 28,000달러 추가 지출은 연방의회 내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공화당 측 계산을 인용한 겁니다. 공화당 측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반 동안 19.4% 급등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같은 양으로 구입하면 가구당 1년에 28,000달러나 더 쓰게 됐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같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따른 28,000달러 추가 지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같은 3년 반 동안 미국민들의 임금도 대폭 상승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은 물가 급등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측은 같은 기간인 3년 반 동안 미국민들의 임금은 35,000달러나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at's on the minds of many Americans as they pay their bills at the kitchen table or walk the aisles of a grocery store. And that is lowering the cost of living. 특히 2023년 중반부터는 물가 인상보다 임금이 더 올라 미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며 지갑이 더 두터워졌다고 민주당 측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물가 급등으로 가구당 28,000달러를 더 쓰게 됐지만은 임금도 35,400달러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가구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7,000달러 더 늘어나고 지갑이 다소 두터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공화당은 물가 급등으로 가구당 1년에 28,000달러 추가 지출만을 부각시켜 해리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해리스 민주당 측은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시키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에 물가 상승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 미국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 지갑이 두터워졌다는 점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물가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2024 미국의 선택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민들의 첫집 마련을 다시 가능해지도록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으로 주택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첫집 마련 시 다운 페이먼트로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고 4년간 3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공공주택들을 대거 건설하도록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류령아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아메리칸 드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젊은 층과 서민들이 첫 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민 3명 중에 1명이 100대 도시들에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5년 전 63곳이나 됐으나 현재는 단 10곳으로 급감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려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미국민들의 첫집 마련을 돕겠다며 공공주택 대폭 확충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2가지 첫집 마련 지원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첫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에게 다운 페이먼트로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첫 임기 4년 동안 판매와 렌트가 모두 가능한 공공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첫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렌트에 살 수도 있을 것으로 해리스 캠페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연방 국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텍스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저가의 공공주택을 대거 건설해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도 미국에서 다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선 울트라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는 거의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30%는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의 없애면 건축업자들이 연방 국유지에 대거 주택을 건설하고 미국민들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으로 트럼프 후보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약은 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맞물려 미국의 주택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여 년 만에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벌써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내림세로 돌아서 30년 고정의 경우 6.3% 아래로 낮아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이 4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꺼번에 0.5%포인트나 파격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2번의 회의에서도 0.5%포인트를 더 내리고 내년에는 1%포인트, 후년에는 0.5%포인트 연속 내리게 될 것으로 연준이 예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으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11대 1이라는 거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래 4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일순간 4.75% 내지 5%로 4%대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4.25 내지 4.50%, 평균 4.4%까지 내려갑니다. 연준은 이어 2025년 한 해 동안 1%포인트 이하의 3.4% 수준으로 추가로 낮추고 2026년에는 0.5포인트 더 내려 평균 2.9%로 2%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 것으로 미리 예고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돌입은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진정되는 반면 고용 냉각이 우려보다 악화될 소지가 있어 물가 잡기 대신 고용시장 지탱으로 초점을 180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수정한 향후 경기 전망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4.2%에서 올 연말에는 4.4%로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며 6월 예측 때보다 0.4포인트나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대신 PCE 물가는 올 연말 2.3%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며 6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올 연말 2.6%로 당초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로 유지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면 물가를 잡으면서 불경기는 막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연준이 막판에 급부상한 예측대로 B컷 단행으로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모기지 이자 등도 끌어내리면서 돈줄이 풀리고 미국민 소비 지출, 업계의 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 연말부터 내년 후년까지 주택시장과 자동차, 금융시장, 고용과 소비,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고해 내년과 후년까지 돈줄과 주택시장, 자동차 할부, 고용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과 후년 말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3%대로 더 낮추고 그 추세에 따라 돈이 더 풀리면서 투자가 활성화돼 신용카드,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이자율 등이 내려가 고용과 경제 성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함으로써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이자율 급락을 볼 수는 없겠지만 1, 2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 인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에만 해도 11월 7일과 12월 18일 등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최소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는 더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연준은 이미 내년에도 4번, 후년에는 3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 수준은 올 연말 4.5% 안팎, 내년 말에는 4% 이하, 2026년 말에는 3.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그만큼 돈을 더 푸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계에서 돈줄이 뚫려 적어도 돈맥 경화를 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연동돼 있지 않아 신용카드와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이자율이 즉각적으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하락세를 타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APR은 현재 21.51%이지만 금리 인하 후에는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거나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오퍼하고 나설 것이므로 고객들이 여러 옵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할부 이자율은 현재 새 차의 경우 9.61%, 중고차는 13.91%이지만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수주째 하락세를 타서 현재 6.2%대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년에 본격 추가로 떨어져 미국 주택시장이 해빙된 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집값도 안정화되는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냉각되고 있는 고용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용시장의 추가 냉각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 냉각을 저지하게 되면 미국민들이 다시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잡는 데 쉬워지고 그럴 경우 지갑도 다시 활짝 열 것이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거나 적어도 2%대의 성장률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향후 경기 전망 목표에서 2025년에는 물가는 2.3%로 더 낮추고 성장률은 2%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고 성장률은 2%를 그대로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을 단행하면서 올 연말 물가는 2.3%, 금리 4.4%, 실업률 4.4%, 성장률은 2%를 기록해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것으로 연준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내려 올해만 1%포인트나 낮추고 내년에도 1% 추가로 인하해 3.4%까지 낮춘 후 2026년에는 0.5%포인트 더 인하해 2.9%까지 내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파격적인 기준금리나 B컷 카드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키려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카드로 미국 경제는 올 연말은 물론 내년과 후년에 걸쳐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즉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격적인 B컷으로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출발하면서 미국 경제에서 물가는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정되고 있고 고용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강력하다면서 물가 진정과 강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강조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9월 회의에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으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 남은 11월 7일과 12월 18일 두 번의 회의에서도 추가로 0.5포인트 더 내려 연말 기준금리를 4.4%까지 낮출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돈줄을 뚫어 가정과 사업체, 회사에 이르기까지 돈맥 경화를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예측대로 진행되면 올 연말부터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올 연말 4.4%까지 내려가 1년 이상 장기화되어 온 23년 만에 최고치인 5%대 중반의 고금리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가정과 사업체, 회사, 금융계 등으로 향하는 돈줄이 뚫리고 신용시장, 주택시장, 고용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돈이 더 풀리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당분간 물가 급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3%로 연준 목표치인 2%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는 내년 말에는 2.1%, 후년 말에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 냉각으로 실업률은 올 연말 4.4%로 현재 4.2%에서 약간 올라가고 내년 말에도 4.4%, 후년 말에는 4.3%를 기록하겠지만 최악의 급등은 피할 것으로 연준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후년 등 3년 연속 2%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연말에는 물가 2.3%로 진정되는 동시에 기준금리는 4.4%로 1%포인트나 낮아지고 실업률은 4%대 중반으로 다소 올라가겠지만 2% 성장률을 유지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1,000만 명이나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연체 벌칙이 재개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급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자 융자금 상환에서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9월 30일자로 종료되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평가기관에 연체 사실이 보고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수 있게 됩니다.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4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나 해당되는 연체자들은 1년간의 벌칙 유예 기간이 9월 30일자로 끝나고 10월 1일부터 벌칙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3년간 동결했던 학자 융자금 매월 상환을 2023년 10월 1일부터 재개하면서 1년간은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신용기관에는 연체를 통보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벌칙 유예기간 1년이 9월 30일자로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는 벌칙 적용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는 학자 융자금 상환 대상자들 중에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들에 대해선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연체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의 연체가 통보되면 해당자의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되고 그 여파는 무려 7년이나 지속됩니다. 신용점수가 급락하면 모든 신용거래에서 거부되거나 높은 이자를 물게 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벌칙 적용이 재개되더라도 추가 유예기간을 통상적인 30일보다 3배나 되는 90일 동안 더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학자 융자금 상환 시 연체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자 융자금 상환을 이미 연체하고 있거나 10월 1일 이후에도 제때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인 세이브 프로그램에 일단 등록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공화당 우세 지역 주정부들의 소송으로 연방 법원에 의해 추가 탕감에 대해선 제동이 걸려 있으나 상급 법원에서의 법적 싸움이 지속될 것이므로 여기에 등록하면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둘째, 학자 융자금 상환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서들에게 연락해 경제 사정상 제때 상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수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받도록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forbearance로 불리는 상환 유예는 승인받는 몇 달 동안 상환을 유예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을 재개하는 방안입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받은 운전자 24명 중 1명이 매달 할부금으로 $1,000 이상 지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를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자동차 대출을 받은 운전자 24명 중 1명은 매달 자동차 대출금으로 $1,00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의 4% 이상이 매달 자동차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기관에 4자릿수의 금액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대출 금리가 정점에 달했던 2023년보다 1%포인트 더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소비자의 평균 자동차 대출 지불금은 2023년에 $619에서 $655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자체의 매매 가격 때문입니다. 컥스 오토모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지만 신차와 중고차 모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민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모두 오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2분기 현재 자동차 대출의 약 4%가 월 상환액이 $1,00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포함한 인플레이션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올해 2분기에 자동차 대출 잔액의 약 8%가 30일 이상 연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2021년 소비자들이 팬데믹 시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여유로웠던 시기에 최근 최저치인 5%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놓칠 가능성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최대 규모의 대출기관에서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는데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 파이낸셜의 CFO인 러셀 허친스는 여름 동안 연체율이 회사의 예상을 넘어 급증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몇 달 안에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2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들은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갱신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국무부가 시범 실시하던 것을 전면 실시키로 발표한 건데요. 이미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에 만료 예정이거나 지난 5년 내 만료됐을 경우 온라인으로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갱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대가 본격 개막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여름 시범 실시했던 온라인 여권 갱신 프로그램을 18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여권 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이미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 여권이 1년 안에 만료될 예정이거나 지난 5년간 이미 만료된 미국 시민권자들은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서 US 패스포트란을 클릭한 후 미국 성인 온라인 갱신 항목에 따라 온라인 여권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선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 수수료도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문서들을 여권국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국무부는 온라인으로 여권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6주 내지 8주 안에 새 여권을 배송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여권갱신 프로그램에는 신속 급행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려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현재와 같이 우체국이나 여권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요구되는 증빙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5세 이상 성인이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갱신을 이용할 수 없고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6월 12일부터 온라인 여권 갱신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했다가 이날부터 전면 실시로 확대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온라인 여권 갱신 프로그램의 전면 실시로 한 해 500만 건의 갱신 여권을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2,400만 건이나 발급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대신 여권 발급에 상당한 적체가 빚어져 혼란과 원성을 샀으나 이제는 상당 부분 온라인 신청과 수속이 가능해져 적체를 줄이거나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